자,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 페이지 154쪽에 자 14강 방어작용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어작용에 대한 내용들, 교재 내용 워낙 글씨가 많아요, 그죠? 글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이 방어작용에 대한 내용들 우리 그걸로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갖다 줬어야 되는데. 자, 방어작용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빠르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뤄볼 게 이제 질병과 방어체. 여기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질병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걸리는 병이죠. 그지? 근데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뭐가 있느냐. 그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병원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각각 구별을 하죠.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어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지? 여러분들 저게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체가 침입한 거죠. 외부에서 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물질들이 체내로 침입을 해서 걸리는 질병들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가 있지.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전염. 어떤 종류들이 있죠? 감염성 질병들이? 감기. 그 다음에 독감, 결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감염성 질병들이죠. 그래서 이제 독감 같은 거 심하게 걸렸을 때 자기 혼자 아프면 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같이 독감에 걸리게끔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꼭 자기 감기 걸렸다고 꼭 친구 앞에 와가지고 콜록콜록콜록 대고 가는 친구들. 애기들 걸리면 죽어요. 위험하죠. 확실히 면역력이 떨어지면 위험하겠죠.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성 질병들, 대표적으로 이제 감기나 결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전염이 되지 않는 질병들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감염성 질병들입니다. 이게 앞서 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침입을 했다 그랬는데,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활 습관이나 또는 환경 같은 것들 또는 유전에 의해서 보통 질병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 우리가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비감염성 질병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거는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것에 병원체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세균부터 볼까요? 세균. 오케이? 자,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물체죠. 그지?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생물은 이 핵막이 없죠. 그래서 유전물질이 핵 속에 이제 흩뿌려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4쪽에 보시면은 세균의 구조 그림 나와 있죠. 그지? 세균 구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세균. 맞죠? 이때 바깥쪽에 이제 막이 있고요. 그러니까 막이 있음으로써 얘네들의 바깥과 외부로 이제 구별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안에는 이제 자체적인 DNA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내부 물질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제 얘네들은 세포벽과 같은 이런 성분들을 가지게 되죠. 세포벽. 이때 요 세포벽의 성분이 뭡니까? 세포벽의 성분? 세포벽의 성분? 펩티도 글리칸이에요. 알아둡시다. 펩티도 글리칸.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세포벽의 성분들 펩티도 글리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펩타이드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단백질 구조입니다. 단백질 구조인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세포벽이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체적인 DNA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D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의 DNA가 또 있죠. 원형의 DNA 우리가 뭐라 부르죠? 플라스미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유전물질 DNA 같은 것들이 흩뿌려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런 구형의 또는 이 DNA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생투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공학 부분에서 플라스미드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다루게 되죠. 그치? 근데 뭐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 DNA가 있고 보조 DNA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플라스미드의 일부분에는 예를 들어 어떤
항생제 같은데 버틸 수 있는 그런 유전 물질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유전자들이 막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플라스미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단세포 원핵 생물이기 때문에 이분법을 통해서 증식이 되죠. 이분법. 자신의 몸을 둘로 나누어서 그제 얘네들이 각각 증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체적인 유전 물질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돌연변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돌연변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나 아니면은 모양에 따라서 나균, 그지? 구균, 그 다음에 나균, 나선균, 그 다음에 간균,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구조들로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양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대표적인 질병들. 결핵 또는 폐렴,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 매독, 이런 것들. 왜 우리 성병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매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나 또는 왜 녹슨 철 같은 데 긁히면 생기는 질병들도 있잖아요. 파상풍. 그런 것들도 역시 세균성 질병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균성 질병들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죠? 치료할 때는 그렇죠. 항생제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세균성 질병들은 항생제를 먹으면은 다른 질병들보다 좀 쉽게 낫는 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세균들에 맞는 각각의 항생제들이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해되시죠? 자, 계속 이어서 바이러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바이러스. 오케이?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앞에 내용에서 세균 여과기 이런 거 할 때 이제 나왔었죠.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크기는 세균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 여과기를 통과를 하죠. 세균 여과기에서는 세균은 통과를 못하는데 세균 여과기는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단백질과 핵산. 그죠? 보통 표현을 할 때 그림 어떻게 그리나요? 이렇게 많이 그리죠. 그지?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랬을 때 이제 바깥쪽 껍질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다? 껍질 부분에 해당하는 게 단백질이다. 그리고 내부에 이제 유전 물질 들어가 있는 게 뭐다? 핵산이다. 그죠? 근데 이 핵산의 종류는 두 가지 있죠? 뭐가 있어요? DNA가 있고 RNA가 있고. 그지? 이때 바이러스는 DNA를 가지든 바이러스를 가지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그 다음에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표현을 하겠죠. 자, 이때 바이러스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 껍질과 핵산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세포 소기관들이 없죠. 그지? 그래서 단독적으로 물질대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숙주세포들이 있어야 되죠. 숙주세포들. 숙주세포 내에서만, 그죠? 얘네들이 물질대사가 가능합니다. 물질대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증식, 그지? 복제,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뭐도 가능하다? 돌연변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쭉쭉쭉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당연히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면서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데 그 증식되는 과정에서 이제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니면은 각각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동물성 바이러스나 식물성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도 각각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저 세균 안에도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세균성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표현을 해주죠. 자, 이 바이러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감기 같은 것들, 감기 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감기나 독감 또는 홍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바이러스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질병 중에서 또 하나 무서운 거, 바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지? 에이즈는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에이즈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죽는 거죠. 그지? 면역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방어작용에서 면역과정을 배우겠지만 그 면역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콜록콜록거리고 끝날 만한 감기들도 그 사람들은 폐렴으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사망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지? 그게 바로 에이즈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바이러스는 뭐로 치료하면 되죠? 바이러스의 치료. 당연히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항바이러스제한 효과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사용하면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도 사실 잘 낫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돌연변이나. 그렇죠. 바로 얘네들은 돌연변이가 너무 잘 일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러스에다가 항바이러스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쉽게 돌연변이를 일으켜버리기 때문에 그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죠. 특히나 DNA와 RNA 바이러스 중에 누가 더 위험하죠? RNA 바이러스가 더 위험합니다. 왜? 이 DNA와 RNA를 보면은 DNA는 이제 이중가닥, 그죠? RNA는 단일가닥. 그러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구조가 더 간단한 RNA거든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가 조금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원생동물과 그 다음에 균류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할까요? 자, 세 번째 원핵생물이나 그러면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또 균류도 있죠. 이제 균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원핵생물. 자, 아까 원핵생물? 원생동물. 자, 원생동물 따로 볼까? 원생동물은 앞서 우리 세균이 원핵생물이었다면 얘는 뭐죠? 진핵생물이죠. 뭐 사실 문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하게 다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지? 자, 원생동물, 진핵생물이에요. 세포 내 소기관들 다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내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원생동물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이런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은 장소들. 그러니까 보통 열대 우림 지역 뭐 그런 데서 이런 원생동물의 피해가 크죠. 이 원생동물은 세균에 직접 침입을 합니다. 세포에 직접 침입을 해요. 살아있는 녀석이고 그 살아있는 녀석이 각각 세포에 침입을 한 다음에 그 세포 자체를 파괴하면서 얘네들이 살아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한 거죠. 오케이? 예전에 왜 저기 뭐 밀림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갈 때는 꼭 미리 접종들 다 하고 가잖아요. 그지?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원생동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 같은 거. 기억나지?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우리같이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남모양 적혈구, 겸용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망률이 없죠. 그지?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는 실제로 그 남모양 적혈구가 많이 발견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속해서 곰팡이로 가볼까요? 곰팡이는 이번에 앞서 봤었던 저런 세균이나 원생생물들이 각각의 단세포 생물에 해당했다면은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다세포 생물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퍼져나갈 때 어떻게 퍼져나가죠? 곰팡이 번식할 때 포자로 번식하죠. 포자. 알았니? 몇 개들 용어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네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퍼져나갈 때는 포자를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사람 몸속에 침투할 때는 이런 포자 같은 것들이 호흡기관통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 몸 안에 곰팡이가 들어왔으면은 그 곰팡이가 몸속에서 동성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것들을 배출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좀이 있습니다. 무좀. 아니, 무좀. 뜨끔한 학생들 있나요? 무좀. 오케이? 남자들에게 무좀 의외로 흔하죠. 그지? 무좀균, 그러니까 무좀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곰팡이가 잘 사는 환경이 어때요? 어. 습하고 축축하고 따뜻하고, 그지? 그런 부분이 빛 잘 안 들고, 그게 신발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운동화 신고 다니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런 거에서는 잘 안 되는데, 나중에 군 생활할 때 보면은요, 군 생활할 때 보면은 그 군대 워커 신잖아요. 워커가 이제 가죽으로 돼가지고 위까지 꽉 채워져 있잖아. 그리고 꽉꽉 쪼매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행군 같은 거 오래 하고 막 훈련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발에 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또 땀이 잘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이 이제 내부가 이제 축축해지는 거죠. 축축해지고 막 이제 뜨뜻하고 막 이제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무좀 곰팡이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발이 깨끗하면은 뭐 발이 축축해도 곰팡이균 같은 게 생기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신발 돌려 신으면서 무좀이 있는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본인이 신고 그걸 또 자기의 신발로 옮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곰팡이, 그 군대에서 무좀에 걸려가고 나오죠. 무좀 걸리면은 간지럽고 막 살점 이렇게 벗겨나가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냄새도 좀 심하게 나고, 그지? 자기 발냄새가 조금 심하다면은 약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뜨끔한 학생들 있을까? 자, 곰팡이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균류? 균류가 곰팡이지? 자, 그리고 나서 변형된 프라이온 봅시다. 이 프라이온 예전에 이거 한번 거기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프라이온 하면은 너네 광우병 생각나니? 네. 그거야. 프라이온, 광우병. 자, 얘네들은 핵산이 없어요. 프라이온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프라이온은 DNA나 또는 RNA 같은 핵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산이 없어요. 핵산이 없어요. 그러면서 감염성 질환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병원체로서 이제 체내에 침투해가지고 얘네들이 되는 거겠지. 근데 프라이온도 이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고요,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증식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정상 프라이온이 있고 변형된 프라이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변형된 프라이온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프라이온 자체들이 막 있는데 프라이온 단백질이거든요. 프라이온 단백질. 그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는데,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이 예를 들어 어떤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과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조차도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변형된 프라이온들이 뇌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뇌에 축적이 돼서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뇌에 축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 변형될 수 있어요. 오케이? 뭐 우리 교재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른 교재 같은 거 살펴보다 보시면 그림 같은 것들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됐건 이 프라이온들이 그런 식으로 증식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잠복기가 굉장히 깁니다.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서 예를 들어 축적이 되고 있어도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들을 먹는다거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의도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이런 병원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프라이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얘네들이 잘 파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축적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축적되는 것.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질병이 아까 이야기했던 소의 광우병. 그래서 광우병은 소에게서 나타나는 거다. 알았니? 근데 왜 그 당시 예전에 그 왜 미국산 소 먹지 말자고 막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 이런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게는 크라이펠츠 야콥츠병이라는 이런 병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광우병이랑 상당히 좀 비슷해요. 뇌에 이제 막 구멍 막 뻥뻥뻥뻥 뚫리고 막 그런 식의 질병들인데, 뭐 크로이츠펠츠 야콥츠병 뭐 그런 용어까지는 뭐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뭐 과거에 이제 소에 이제 변형된 프라이온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광우병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막 그래가지고 한참 좀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근데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미국산 소를 먹지 말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좀 선생님 같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소견은 그렇습니다. 부정적이에요.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위험한 거를 국가에서 그렇게 갖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렇지 않니?
그래서 막 관계 법령도 엄청나게 엄격해지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뭐 연령 30개월 미만의 소만 갖고 들어오고 막 그랬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산소 잘 먹지 않습니까? 먹어요 그냥. 잘 먹지 않니? 뭐 당시에 뭐 미국 산소를 파네 안 파네 뭐 저거 하면은 뭐 먹네 안 먹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구멍 나면 그냥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생활들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사망까지 가겠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광우병에 걸린 소들도 바로 죽진 않아요. 광우병 걸린 소들도 막 픽픽 쓰러지고 막 그러지. 바로바로 죽진 않거든요. 사람도 뭐 비슷하겠죠 뭐. 뭐 별로 그렇게 뭐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안 그래? 소고기 먹고 싶다.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앞서 이야기했었던 질병 구분,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이런 것들 나와 있었었는데 예전에 그 연가시 나왔었잖아요. 연가시요? 네. 영화. 그거 현실 불가능이에요. 그 연가시라는 게 실제로 있긴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숙주 동물 내에서 조종을 하잖아. 어느 정도 이제 기생을 하고 사는 기생충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크면은 물로 가게끔. 그죠? 뭐 그러는 게 이제 연가시 아닙니까? 그죠? 곱등이 안에서 연가시가 살고 뭐 그런다 그러던데. 사막이 막 근데 모르겠어. 실제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게요. 연가시가 사람 몸에 들어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의외로 뭐 방어체계가 워낙 강해서 솔직히 웬만한 기생충들 그냥 들어오지 못해요.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막 연가시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니? 맞아요.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진 않을 겁니다. 그죠? 여기 나약하다면은 지금 이미 벌써 다 멸종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 좋아. 질병 걸리는 거. 질병에 걸리는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염 경로. 좋아. 감염 경로. 뭐 있습니까? 호흡성 있죠. 호흡기. 그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각각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 앞에서 기침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은 내가 콜록콜록 되면서 나오는 그런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너네 호흡기로 쑥쑥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있어? 소화기도 있죠. 너네 그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뭐 덜 익힌 고기를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 날 생선 같은 것들 이런 거 먹는다거나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기생충 같은 것들이 같이 여러분들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뭐 콜레라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또 뭐 있나? 이제 여름 되면은 식중독 많이 돌아다니죠? 식중독 그런 것들이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질병들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원치 않았는데 매개 동물들도 있죠. 매개 곤충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뭐 모기 같은 것들, 그지? 모기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병 같은 것들 전달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는 이런 호흡기나 소화기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무좀. 알았어? 무좀 같은 것들이나 또는 파상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접촉돼가지고 그런 질병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감염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감염 경로가 있으면은, 그래, 연가시 이거? 곱등이? 곱등이 근데 걔네 먹어봤자 그냥 소화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곱등이를 먹는 사람이 있나? 아니, 곱등이가 아니라 연가시 그냥 집어 삼켜 먹어도 소화될 것 같아. 보통 기생충 같은 거 그냥 우리가 먹으면 대부분 위에서 다 살균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뭐 살균되니까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계속 지저분해지고 약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속이 메스꺼워지는 느낌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그냥 이렇게 집어 먹으면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꼭꼭 씹어 먹으면 됐겠지. 꼭꼭 그래도 씹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외국 사람들이 기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데기. 우리가 번데기 이렇게 고소하다고 막 먹고 있을 때 외국 사람들 와 벌레 먹는다고 막 그러잖아. 지네들은 이상한 거 구데기 같은 거 먹으면서. 밀원 같은 거 그래. 먹는데요. 그거 뭐냐 선생님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보니까 세상에 나오는 특이한 음식들 하면서 보니까 치즈로 유명한 지방에서는 그 치즈를 썩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구더기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 구더기가 자란 치즈를 그대로 빵에다가 발라가지고 먹던데? 그러면서 되게 그 구더기가 고소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번데기 먹는 거랑 똑같은데 번데기 먹는 거랑 똑같은데 막상 또 느낌은 또 뭐 어떻게 저런 걸 먹어? 막 그런 느낌이지. 밀어먹은 사람들이 잘 안 먹지 않냐? 그거는 뭐 키울 때 주는 거 아니야? 그지? 뭐 키울 때지? 햄스터는 아니고 거미 막 이런 거. 거미 같은 것들이요? 거미 같은 거 줄 때 밀엄 주나? 어찌됐건 뭐 이런 식의 뭐 감염 경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손 깨끗하게 씻고 음식 잘 익혀 먹고 그지? 중국 애들은 쇠말고 다 먹잖아요. 그러게요. 별걸 다 먹던데. 어우 막 장난 아니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뭐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쥐도 먹고 그지? 사람도 먹어요. 쥐도 먹고 사람? 이씨. 사람 먹으면 안 되지. 걔네 먹잖아요. 원숭이도 먹고. 그럼 원숭이는 요리해서 먹지 뭐 곰발바닥 뭐 이런 거 먹고 막 그지? 하여튼간 참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벼를 구워 먹고. 자 그럼 자 정말 튀겨 먹고. 아이씨 나중에 니네들이 직접 가서 봐. 알았어? 자 페이지 155쪽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155쪽에서는 인체 방어작용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자 이제 면역과정입니다. 방어작용. 사람 몸에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병원체를 막아내는 과정이죠. 면역. 맞지? 근데 사람의 인체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죠? 1차 방어작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천적 면역이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면역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1차 방어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1차 방어는 일단 물리적 장벽을 만듭니다. 물리적 장벽이 뭐죠? 쉽게 말하면 피부 같은 것들이죠. 그치? 피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병원체들이 그냥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치? 또는 끈적끈적한 점막 같은 것들 만들죠. 점막. 그치? 이런 점막 같은 게 주로 어디에 있지? 코 속. 그죠? 코 속에 이게 끈적끈적한 점막액 같은 거 있고요. 내부 이제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그지? 기도나 이런 데도 이제 점막 같은 것들 존재하죠. 그지? 그리고 분비액 같은 것들도 물리적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 있죠? 침, 눈물,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분비액 같은 경우에는요. 눈물이나 또는 땀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 뭐 있죠? 이거 알아야지? 그렇죠. 라이소자임. 이런 라이소자임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피부의 방어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효소로 사용되는 물질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자, 일단 물리적 장벽 같은 경우에는 피부나 점막, 분비액 같은 것들이 있고 눈물이나 땀에는 라이소자임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로 내부 방어를 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물리적 장벽을 통해서 병원체를 막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체가 내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들은 우리 내부에서 또다시 방어를 시작하죠. 그게 바로 백혈구를 이용하는 방법. 백혈구의 식균작용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이제 식세포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이런 백혈구들이 어떤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물질들 같은 걸 인식을 해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죠? 이런 잡아먹는 과정이 이제 식균작용. 그리고 염증 반응. 이런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염증 반응의 과정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 과정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강한 피부에는 염증이 없어요. 그죠? 염증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가시에 의해서 상처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염증 반응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예를 들어 피부의 상처로 병원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염증 반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피부 밑에는 비만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비만세포.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병원체가 감지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비만세포에서는 신호물질들을 분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신호물질이 바로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이런 신호물질들을 막 분비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그 신호물질들이 분비가 막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혈관들이 두꺼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그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양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혈액의 투과성 자체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그렇게 넓어진 혈관들을 따라서 뭐가 이동을 하죠? 백혈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백혈구가 이동해서 백혈구가 이 혈관을 뚫고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그런 상처 부위에는 미생물 단백질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세포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백혈구 같은 것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꿀꺽꿀꺽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기게 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열이 발생하고요. 맞죠? 그러면서 점점 고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고름이 뭡니까? 바로 대식세포들이 병원체를 잡아먹고 장렬히 전사한 것들. 그지? 그리고 또는 체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고름을 만들어 내죠. 내가 예전에 그 이야기 한 적 있나? 그 DNA의 기본 단위체가 인산당염기라 그랬었잖아요. 그때 인산이라고 하는 산성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확인했는지 이 얘기 했었니? 세계 1차 대전 때 맞다 그러죠. 세계 1차 대전 때 고름 모아가지고 그렇죠.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처 부위에 고름들이 생기는 걸 모아놨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위에 투명한 층이 생기는데 그게 뭔지 궁금했던 의사가 그걸 찍어 먹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신맛 나는 것을 통해서 안에 산성물질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후에 그 구조가 인산구조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참 사람의 궁금함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어떻게 먹나 싶을 겁니다, 진짜로. 근데 사람이 궁금하면 어쩔 수 없나 봐요. 오케이? 자, 어찌됐건 1차 방어는 여기까지입니다. 1차 방어는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거. 그 밖에 이제 1차 방어 수준인데 인터페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터페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인터페론에 대한 내용. 우리 교재는 지금 인터페론에 대한 내용들 특별히 정리가 되어 있진 않죠? 따로 어디 필기를 좀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신은 이미 벌써 감염이 됐어요. 자신은 감염이 됐는데 그 감염된 세포가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합니다. 화학 물질들을. 그럼 이 인터페론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감염되지 않은 세포들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자, 얘가 분비를 하게 되면은 감염되지 않은 세포들이 저 인터페론과 닿게 되면은 이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참 사람 몸은 신기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있단 말이야. 얘는 죽을 거야, 지가. 그래서 죽기 전에 니네는 살아라 이러면서 명령 내려주는 게 바로 인터페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에게 인터페론이 공급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세포들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생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더 이상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끔 이렇게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인터페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채 단백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어들은 뭐 그냥 몇 가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보채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만나면은 미생물을 터뜨려 죽이는 녀석이에요. 말 그대로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얘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따라 막 이동을 하다가 얘네들이 미생물체랑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특히 이제 보통 병원체 표면에 있는 물질에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런 보채 단백질이 미생물들을 터트려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보채 단백질입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자연살상세포. 이름만 봐도 알겠네요. 그죠? 이 세포가 체내를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어 미생물 같은 물질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과 반응해서 화학적으로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세포들이 자연살상세포가 됩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도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케이? 그런 1차 방어적인 역할들을 하는 물질들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1차 방어였어요. 자, 1차 방어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계속해서 2차 면역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자, 2차 방어 작용은요, 후천적 면역이죠. 후천적 면역 과정이면서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앞서 1차 방어 작용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방어 체계였다면은 이 2차 방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면서 가지는 방어 체계가 되죠. 그치? 그러면서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만 방어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 이해되지? 자, 그랬을 때 이 2차 방어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어가 진행되고 나는 과정에서도 2차 방어가 아주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 1차 침입이, 병원체가 1차 침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느리게 반응이 일어나지만 다시 한번 2차 침입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2차 방어에 해당을 하겠죠.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쭉 보시면은 이제 뭐 T 림프구와 B 림프구에 의해서 각각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 특정 병원체 부분을 인식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제거를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치? 야, 우리 이거 간단하게만 좀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병원체가 침입을 합니다. 병원체가 침입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방어 체계를 가지는 것은 1차 방어 체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지? 백혈구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뭐 대식세포 같은 거 잡아먹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이 꿀꺽꿀꺽꿀꺽꿀꺽 잡아먹으면서 얘네들 일단 막고 있겠죠, 열심히.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은 총알바지야. 알았니?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싸우면서 전사를 한다고, 얘네들이 꿀꺽꿀꺽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염증으로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병원체들을 대식세포가 잡아먹으면서 이 병원체 구조를 판단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 전달해 줍니까? 림프구로 전달을 해주죠. 네. 그죠? 이때 이걸 전달해 주는 녀석을 하는 게 뭐야? 보조 T 림프구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림프구에서 각각 뭐와 뭐를 만들죠? 일단 림프구의 종류. T 림프구랑 B 림프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T 림프구는 말 그대로 특공대죠. 직접 공격! 오케이? 직접 병원체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무슨 성 면역이라고 부르죠? 직접 가니까. 체액성?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죠. 그죠? 세포성 면역이다 표현합니다. 오, 어서 오세요. 그거 옆에다 놔두고. 아주 여유롭게 들어오시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자, 그런데 B 림프구는 어떻습니까? B 림프구는 얘네들이 다시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죠? 기억세포랑 그 다음에 항체를 형성을 하죠. 맞습니까?
이때 쉽게 말해서 이제 B림프구는 사령부입니다. 사령부. 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때 대식세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총알바지들, 일반 병사들. 오케이? 일반 병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보조 T림프 같은 연락책을 통해서 사령부로 이제 야 이런 녀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럼 이제 특공대가 출동을 합니다. T림프가. 맞지? 그러면서 직접 가가지고 병원체들을 공격하고 싸우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포성 면역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B림프구는 그때 저 침입한 병원체들의 이 각각의 활성 부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항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항체들을 형성하고 나면은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불러요? 체액성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항원은 끝장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지? 그러면서 요 기억세포가 얘네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2차 침입이 일어나면은 바로 뭘 만들어요? 항체들을 만들어 버리겠죠. 됐지? 이런 식의 과정이 일련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차 방어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어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천적인 면역이고요. 특이적 면역입니다. 이 특이적 면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각각의 침입한 병원체, 즉 항원의 활성 부위를 인식을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는 뭘 만들기 때문에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예를 들어 A 항원이 침입하면은 A 항체를 만들겠죠. 그죠? B 항원이 들어오면은 B 항체를 만들겠죠. 그런데 이때 A 항체가 B 항원에 사용될 수 있다? 없다. B 항체가 A 항원에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오로지 각각의 항체들은 각각 거기에 맞는 항원들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특이적 면역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맞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항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체내에 침입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지? 그러니까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 또는 독소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런 것들 모두 다 우리가 항원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항원을 좀 크게 본다면요,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다 항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심장이 안 좋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사람 심장이나 갖다 쓸 수는 없죠. 그나마 나에게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심장들을 가져와서 각각 내 몸에 맞춰서 이식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내 몸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내 몸은 심장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데. 그지? 근데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잘 맞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100%는 아니니까 바로 그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세포 하나를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관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지? 그렇게 되면은 갖다 붙이면 걔가 알았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요? 줄기세포 갖다 붙이면 걔가 알아서 만들어져요. 보통은 그렇게 알아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걸 분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포를 분화시켜가지고 어떤 소기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관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식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내 몸에서 나온 세포가 만든 기관이니까 내 몸에서는 그것을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지.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뭐 인륜적으로 뭐 어떤 생명체 하나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생명체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얽힐 수가 있지. 그래서 뭐 절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네? 절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 아닐까 느낌상?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포 소기관을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 있는 필요한 내장 기관 같은 거 하나를 딱 만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지 않니? 뭐 그럴 것 같은데? 똑같이 만들어서 걔를 죽이진 않을 거야. 근데 어찌됐건 뭐 어떻게든 되겠죠. 나중 되면은 아마 나 죽기 전에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 영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냉동인간이 돼가지고 자신이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죽은 겁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언젠가 미래에 기술이 더 개발돼서 그 냉동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뭐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얼려 있는 거죠, 얼려. 굉장히 비싸게 냉동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있어요? 있습니다. 와.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거액을 들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살아봤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언제가 나를 정상적으로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아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항체는요, 항원을 제거하는 물질이죠.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지? 단백질이라면은 당연히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그지?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은 그림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림 잘 보시면은요, 사슬이 총 4개가 있어요. 그죠? 2개의 긴 사슬과 그 다음에 짧은 사슬. 그죠? 2개의 긴 사슬. 그리고 짧은 사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2개를 가지고 있어요. 2개가 가지고 있고, 요 Y자 윗부분에 항원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활성 부위가 각각 결합 부위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합 부위에 맞는 특정한 항원만 결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원이 한 종류가 항체 한 종류에 반응을 한다. 이걸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됐죠? 그림 구조 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항원 자체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항원이 힘을 못 쓰게끔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항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긴 사슬 2개, 긴 폴리펩타이드 2개랑 짧은 폴리펩타이드 2개가 있는 구조가 바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항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아까 잠깐 림프구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2개의 림프구가 나왔고요.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나왔었죠. 자, 먼저 B 림프구부터 먼저 볼까요? B 림프구 어디서 만들어지죠? B 림프구 어디에서 생성돼? 골수에서 생성되죠. 골수에서 생성돼서 어디서 파괴된다? 비장에서 파괴가 되죠. T 림프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가슴샘. 너네 있잖아, 림프구가 이렇게 몸이 연결되는 부분 있죠? 어떤 이렇게 팔이나 다리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딱딱딱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림프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검문소 있지, 검문소.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검문소 같은 거 있잖아. 몸에도 그런 검문소가 있는 거야. 그 검문소가 바로 이제 림프구들입니다. 그래서 가슴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T 림프가 막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지. 우리 여기 갑상샘, 갑상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현재 각각의 검문소에서 만들어지는 녀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T 림프구는 정확하게는 가슴샘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얘네들도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만들어져.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가슴샘에서 성숙을 하는 거지. 그지? 그거 정확하게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생성 장소는 골수고 가슴샘에서 성숙을 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림프구는, T 림프구는 다시 아까 얘기했었던 보조 T 림프구랑 아니면은 직접 병원체를 죽이러 다니는 세포독성 T 림프구로 각각 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쭉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156쪽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체액성 면역에 관련된 내용들 쭉 설명되어 있네요. 그죠? 자, 내용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명령 전달해 주는 거지. 전달해 주는 과정이고, 직접 가서 죽이는 것을 세포성 면역. 그죠? 그 다음에 B 림프구는 얘네들이 나중에 T 림프구에 의해서 활성화돼 가지고 다시 얘네들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눠지게 되고요. 형질세포가 나중에 뭐로 바뀐다? 항체로 바뀐다. 그죠? 그리고 기억세포는 그걸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2차 침입이 일어나면은 다시 금방 또다시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많은 양의 항체들을 형성하는 과정이 쭉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이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 그린 가는 어떤 세균이 인체에 침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방어작용. 나는 이 세균에 의해 침입에 의해 생성된 혈중 항체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림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기억은 그냥 그러고 있는데, 니은은 나중에 뭘 만들어요? 항체 만들죠? 그럼 니은이 뭐다? 니은이 뭐다? 형질세포다. 기억이 뭐다? 기억세포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보조 T 림프구는 대식세포를 통해 항원을 인식한다. 그렇다니까요. 얘가 먹으면서 꿀꺽꿀꺽 잡아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보조 T 림프에게 전달을 해줘요. 야,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저런 녀석 들어왔대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런 내용이니까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니은의 구간 1에서 항체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기억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억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이거 뭐 때문이야? 항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잖아. 그지? 치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원이 줄어들거나 또는 그 전에 만들었던 항체들이 수명이 다해서 끝나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도가 감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거는 기억세포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의 구간 2에서 니은은 기억으로 분화된다. 아니죠. 뭐가 돼야 돼? 니은은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다 분화돼야지. 그지?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밖에 없다? 기억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서 그 옆에 보시면 157쪽에 백신 개발 나와 있거든요.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인공 항원을 집어넣는 거지. 이 진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항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항원을 죽이거나 또는 약하게 만들어서 각각 사람 몸에 주입을 해서 사람 몸에 뭐가 생기게끔 항체가 생겨서 항체가 생기고 기억세포가 생기게끔 해주는 과정이 바로 백신이죠. 그지? 근데 우리 몸에서 한 번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너네들 어렸을 때 맞는 거. 홍역. 그런 것들 있지. 천연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 번 몸에서 항체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가 형성되면은 죽을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감기 있죠, 감기. 감기 같은 경우에도 기억세포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1년에 감기 몇 번 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콜록콜록콜록 되면서 아이고 감기 걸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횟수보다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감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감기들이 몸 안에 침입을 해도 여러분들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항체 만들고 기억세포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같은 감기는 2번 안 걸리죠. 같은 감기는 2번 안 걸리는데 그렇게 많은 감기들이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기를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세포의 수명이 약 1년에서 2년이에요. 1년에서 2년. 여러분들 예전에 그거 신종 인플루엔자, 그때 혹시 신종 인플루엔자 걸렸던 학생들 있습니까? 너 걸렸니? 나쁜 건 다 하고 다니는구만. 팔 부러지고 다니고. 그때 열이 엄청났었죠? 생각보다 치사율이 높았거든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신종 인플루엔자는 그냥 감기예요. 인플루엔자가 감기잖아. 근데 걔네들이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뭐야? 뭐가? 기존의 감기약이 다 듣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감기 걸리면 열 나고 이러는 거 당연하잖아. 콜록콜록거리고. 그런데 신종 인플루엔자도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감기의 한 종류인데 얘가 기존의 감기약이 안 듣는 겁니다. 거기다가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체내 사람의 온도가 막 금방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고열이 막 진행되고 이러니까 그만큼 사망률이 높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막 그렇게 막 신종 인플루엔자가 날리니까 미국에서도 FDA 승인 전에 바로 약을 공급을 했죠. 알아? 그게 바로 타미플루잖아. 기존의 약 개발사들이 신종 인플루에 대한 약을 이제 개발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효능도 나왔는데 이게 뭐 FDA 미국 연방 뭐 어쩌고 하는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게 사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막 너무 갑자기 막 급증해 버리니까 급하게 일단 공급부터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그 파이저 회사죠. 파이저라는 그 아주 조그마한 제약회사가 그 타미플루를 공급을 함으로써 그 약을 금방 나왔지.
금방 나.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파이저라고 하는 회사가 제약회사 중에서 1인가 2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잖아. 그 뭐야. 그 파이저라는 회사가 대박 친 게 그 타미플루만 게 그거만 아니에요. 더 큰 게 그거잖아요. 비아그라. 비아그라 뭐니? 성기능 개선제. 그죠? 왜 그거 왜 안 되었어요. 그 비아그라 만든 회사가 바로 파이저야. 근데 그 회사가 그 비아그라를 만들게 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성기능 개선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표현은 안 맞지만 정력제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지? 그런데 원래 그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 심장 질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심장약으로 개발된 거거든요. 혈관약으로.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약을 만들고 나면 임상실험을 하잖아요. 동물 임상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임상실험을 하잖아. 근데 이제 사람 임상실험을 할 때 이제 환자들한테 그 약을 공급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노인분들이나 좀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 약을 먹고 갑자기 막 회사한테 그 약을 막 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 이 약을 먹었더니 이게 뭐 놀라운 변화가 생기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파이저가 그걸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약 그거를. 그래서 그 혈관 치료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기능 개선제로 이게 다시 연구를 해본 거야. 월등한 효능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판매가 됐죠. 떼부자가 됐잖아. 그래서 두 개 약품 때문에 신약을 개발한 거지. 신약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신약 나온 적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약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약이요? 네, 완전히 지금까지 없던 약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비아그라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이게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약을 만드는 회사의 그 재산권은 보호를 해주는 거야. 몇 년간. 그래놓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그게 이제 올해인가 내년인가 그러는데 하여튼간 아직까지 신약을 만든 적이 없어요. 새로운 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나중에 제약회사 같은 데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왜 화학 쪽이나 이런 데 생물 쪽이 또 제약회사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게 되셔서 신약을 개발하시면은 아마 돈박스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 내용이죠. 자, 페이지 157쪽에 보시면은 수혈관계 나와 있습니다. 그죠? 페이지 157쪽 수혈관계. 자, 아마 여러분들 기존에 유전 파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잠깐 좀 나왔었죠. 이제 유전 파트에서 ABO식 혈액형에 대한 내용들 우리 좀 꽤 많이 다뤄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마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연습을 했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응집원과 응집소 맞죠? 응집원과 응집소만 좀 잘 구별하시면 되겠죠? 응집원이 항원이죠. 그지? 응집소는 항체의 개념입니다. 이때 응집원은 A와 B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집소는 알파, 베타 두 종류가 있죠. 그랬을 때 응집원은 어디에 있다? 적혈구 표면에. 응집소는 어디에 있다? 혈장에. 맞지? 이렇게 각각 두 종류씩 응집원은 A, B, 응집소는 알파, 베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A형은 응집원으로 뭘 가지죠? 그렇죠. A형은 응집원으로 A를 가지고요. 응집소로는 베타를 가지죠. B형은요. 응집원으로는 B형. 그리고 응집소는 알파. 그리고 AB형. 응집원 A, B 다 가지죠. 응집소 없습니다. 그리고 O형은 A, B 없죠. 응집원이 없고요. 응집소는 알파, 베타 다 가지죠. 그치? 이런 식이 바로 혈액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보시면 혈액형 판정 나와 있습니다. 되게 헷갈리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제에서 항 A혈청 또는 항 B혈청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B형 표준혈청, 그 다음에 A형 표준혈청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한 종류만 외우면 됩니다. 한 종류만. 알겠습니까? 한 종류만 외우고 나머지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뭔 얘기야? 거기에 나와 있는 항 A 열청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항 A 열청. 항 A 열청. A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응집소로 뭘 가지고 있는 것? 알파를 가지고 있는 것. 오케이? 자, 항 A 열청입니다. 항 A 열청은 A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반응하는 혈청이 항 A 혈청. 응집소로 알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따라서 A형 응집되죠. A와 알파가 만나고 B와 베타가 만나면 응집되니까 A형 응집됩니다. B형 응집 안 되죠. AB형 응집됩니다. O형 응집 안 되죠. 그지? 그러면 항 B 혈청은 B에 대항하는 거니까. 그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을 거고 A형에는 반응 안 하죠. B에는 반응하죠. 응집됩니다. AB형에 응집되죠. O형에는 응집 안 됩니다. 그지? 그 말은 뭐예요? 항 A 혈청에만 응집되는 것은 항 A 혈청에 응집되는 것은 A형, AB형. 항 B 혈청에 응집되는 것은 B형과 AB형. 그렇다면은 둘 다 응집되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다? AB형. 하나도 응집 안 되는 건 뭐다? O형.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항 A 혈청이나 항 B 혈청을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B형 표준 혈청과 A형 표준 혈청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열 관계도 읽어보시면 되죠. 이때 일단 대량 수열은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소량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에게나 다룰 수 있는 게 누구예요? O형이죠. O형은 A형이든 B형이든 AB형이든 소량으로 다 수혈이 가능합니다. 제일 불쌍한 혈액형이죠. 그지? 조금씩은 다 줄 수 있는데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 맞지? A형은 A형에게 또는 AB형에게 소량 수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형은 B형에게, 그 다음에 또 AB형에게 또 소량 수혈 가능하죠. 그지? AB형은 그냥 혼자 먹는 거지. 혼자 먹어. 다 받아. 다 받을 수 있어, 소량 수혈. 그지? 그래놓고 자기끼리만 주죠. 그죠? 근데 왜 소량 수혈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시나요?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O형 같은 경우를 A형, B형, AB형에게 수혈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 다 응집원들 가지고 있잖아. 그지? 응집소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응집되고 여기도 응집돼. 여기도 당연히 응집될 거고. 하지만 소량수혈 되면은 혈장 내에 들어오는 이 응집소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응집돼도 큰 문제는 안 생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런데 대량 수혈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충분히 많은 양이 응집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지? 거기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RH식 혈액형 나와 있네요. RH 혈액형. 이게 붉은 털 원숭이로부터 나온 거죠. 그지? 붉은 털 원숭이로부터 나와 있는 건데, RH 응집원이 있으면 플러스, 응집원이 없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RH 플러스 형인 사람들끼리는 수혈 가능하고 RH 마이너스 형끼리 수혈 가능합니다. 그런데 RH 마이너스 형은 RH 플러스 형에게 줄 수 있죠. 수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H 플러스는 RH 마이너스에게 수혈해 줄 수가 없죠. 됐나요? 그런 관계 따지는 것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내용 자체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뭐 이런 내용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엔 그게 없네요. 저가세포증. 그죠? 저가세포증 문제 나오면은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다음에 문제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